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행복의 정의는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살아온 인생과 경험, 그리고 가치의 비중이 다 다를 테니까요. 실제로 제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지라고 물었을 때도 정말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국내 최고의 전자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는 회사에서 커리어적인 성과를 얻는 것이라고 했고, 일찍 사업을 시작한 친구는 누구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강사를 마치고 조교수를 하는 친구는 정교수가 되고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아껴주며 평생을 살다가 죽을 때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라고요. 이런 저의 대답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시시한 답변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제게는 첫 연애를 시작하던 때부터,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까지도 이 목표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부부 이혼율이 50%가 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제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예전보다는 다소 늘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전에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사람이 죽을 때 하는 행동들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노화로 인한 죽음이든 사고로 인한 죽음이든 생의 마지막을 앞둔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 했고,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혹여 사랑하는 상대가 본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이제는 하늘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고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그리울 만한 사람을 만나서 평생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고요. 만약 상대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차라리 혼자 살지언정 결혼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났느냐고요? 네, 저는 그런 사람을 찾았고, 그래서 연애를 했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평생을 함께할 꿈도 꿨습니다. 한 발짝만 더 내디뎠으면 아마 이루어졌을 테죠. 하지만 사실은 제가 꿨던 꿈은 허상이었고, 제가 만난 그 사람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은커녕 하마터면 불구덩이가 난무하는 생지옥문을 제 손으로 열고 걸어 들어갈 뻔했죠. 지금 생각해도 기막힌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삼삼오오 밖으로 나가 단체로 고무줄 놀이를 하거나 놀이터에서 뛰어놀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문 밖으로 들리는 친구들의 부름에도 좀처럼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앉아 같은 그림 동화책을 반복해서 읽으며 그 책에 나온 그림을 몇 번이고 따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종이와 크레파스 그리고 색연필만 있으면 저는 하루 종일 울지도 않고 심심해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몇 시간이고 입을 다물고 앉아서 그림만 그리고 있는 저를 저희 부모님은 종종 걱정스럽게 지켜보셨습니다.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으니 걱정하시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부모님은 저를 억지로 집에서 데리고 나가 태권도장이며 웅변학원이며 사교성을 기르고 친구를 사귈 만한 곳이면 어디든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한 달도 못 채우고 학원을 몰래 빠지거나 관두기 일쑤였기에
결국 포기하셨지만요. 그리고 그림을 좋아하던 그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 예술중학교와 예술고등학교에 가고 결국 미술 전공을 하는 대학생이 되었다가 지금은 그림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적성을 찾았고 결국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저는 나름대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저와 같이 오랫동안 미술 입시를 준비했던 많은 친구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혹은 환경적인 이유로 이 길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물론 좋아하는 일을 꼭 직업이 아니라 취미로 남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지만 매번 다가오는 마감날이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러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수백, 수천 번도 더 생각하고는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인해 저에게는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집에만 박혀 있는 습성과 내향적인 성격을 버리지 못해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도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 자연스러운 만남을 할 기회가 잘 없어서 고민이라고들 하잖아요.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어서 보통의 직장인들보다 더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작업실 겸 자취방에 틀어박혀 말 한마디 할 일 없이 일만 하다가 음식 배달하시는 분과의 통화가 그날 타인과 나눈 대화의 전부인 경우도 허다했고요. 자연히 저는 친구들도 몇 안 되는 사람들을 좁고 깊게 사귀는 편이었어요. 앞서 저의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사랑은 둘째치고 이렇게 인간 남자 자체를 만날 기회가 없었으니 저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포기하고 친구들에게 소개를 받고 싶어도 주변의 제 친구들마저도 다 저 같은 타입들이라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죠.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던데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는 내내 그리고 졸업 후 31살이 된 지금까지도 겨우 2번의 연애를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그중 한 번은 지금은 잘 기억도 나지 않는 대학교 1학년 때였고요. 이 추세로는 앞으로도 쭉 계속 이렇게 살다가 이후에 부모님이 억지로 등록해 주실 결혼정보회사나 친척분들이 주선해 주시는 선자리에 나가야 만나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었죠. 야, 나 소개팅 좀 해주라. 친구야, 나도 연애 안 한 지가 지금 5년이 넘어가는데 널 소개해줄 남자가 있어 보이냐? 그래, 너한테는 기대도 안 했다. 아, 나 이러다 진짜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상한 놈 만나서 죽이니 살리니 하다가 왼수돼서 이혼하느니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이혼도 괜찮으니까 일단 한번 가보고 생각해보면 안 될까? 지금은 죽이고 살린 남자친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그나마도 작업 중간중간에 힘들게 짬을 내서 친구들과 모이면 나누는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마도 독거노인으로 가게 될 미래가 보이는 서로의 변함없는 근황만 재확인하는 일이 허다했죠. 결혼은 둘째치고 일단 연애라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어느덧 30살을 넘기자 마음은 급해졌지만 그렇다고 마른 하늘에서 남자친구가 뚝 떨어질 일도 없을 테니 저도 이만 내려놓고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던 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살 준비를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갈 때쯤 정말 거짓말처럼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6살이 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가면서부터 부모님 집에서 독립했고 그때부터 혼자 자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갑자기 매일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오는 날들이 반복되자 외로움에 시달리다 못해 룸메이트를 드릴까 싶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는 자취방 앞 골목길에 버려진 채 울고 있던 새끼 고양이를 구조하게 되었고
임시로 잠깐 보호한다는 게 임종까지 보호로 바뀌어 당당하게 제 룸메이트 자리를 꿰차게 되었죠. 이름은 찐빵이었습니다. 발견 당시에 훅투성이가 된 찐빵 옆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 집에서 먹고 자며 근심 걱정이 사라진 묘생을 살고 있던 찐빵이가 일주일 전부터 잦은 구토 증상을 보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녀석을 들쳐업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는 길냥이 출신이라 식탐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안에 있던 뭔가를 먹은 것 같았습니다. 동물병원 의자에 진료 순서를 기다리면서 걱정스럽게 대기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같이 앉아있던 남자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쪽을 돌아보자마자 저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왜냐고요? 대체 언제 어떻게 이동장 문을 열고 나온 건지 그 남자분의 무릎 위에 찐빠이가 떡하니 앉아 있었거든요. 어머 미쳤나 봐. 너무 죄송해요. 찐빵이 너 이리 안 와? 아니에요. 여기 간식 때문에 저한테 온 것 같아요. 이거 줘도 괜찮을까요? 그 남자분도 키우는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방문한 상황이었는데 본인 고양이에게 줄 간식을 꺼냈다가 이 사달이 난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저희 찐빵이가 제일 좋아하는 스틱형 간식이더라고요.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는 간식을 달라고 이동장을 탈출해서 거기까지 간 거죠. 저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얼른 고양이를 데려오려고 했지만 남자분은 오히려 웃으면서 간식을 저한테도 나눠주시더라고요. 이 간식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애기한테 주세요. 아, 정말 안 주셔도 되는데 죄송해서 어쩌죠? 죄송하긴요. 그나저나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애기 너는 어디가 아파서 왔어? 그렇게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저희는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게 찐빵이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저희 엄마가 와도 근처에 잘 가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분 무릎에 올라가서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 사실은 상대가 키우는 고양이가 마음에 들어서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처음 보는 광경에 신기하기도 했고 남자분이 워낙 성격도 좋고 말주변도 좋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점점 줄어드는 대기 인원을 보며 아쉽다는 생각이 들 만큼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저만 그런 감정을 느낀 게 아니었는지 본인 진료 순서가 임박해 오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연락처 교환할 수 있을까요? 동네 친구로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네, 좋아요. 저도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그날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날 밤부터 저희는 거의 매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다 보니 공감대도 많아서 친해지는 건 문제도 아니었죠. 처음에는 나가서 짧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던 만남이 나중에는 밤 약속, 술 약속, 최신 영화 보기 등등으로 변해갔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하고는 한 달가량의 시간이 흐른 뒤에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 연상인 34이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수영 선수를 했는데 꽤 잘 나가는 유망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훈련 도중에 어깨 근육 부상을 입었고 그 부위가 자꾸 재발하는 바람에 결국 운동을 접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는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지방에 있는 대학에 경영학과를 나왔고 졸업 후에는 기계 부품 쪽 회사에 입사해 영업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직원도 많지 않고 규모도 작은 회사지만 지금까지 본인이 따낸 계약들로
회사를 같이 성장시킨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프리랜서로 일을 해오다 보니 회사 생활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 세계였지만 본인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성실하고 듬직해 보이기도 했고요. 아직은 겨우 대리지만 고가를 조금만 더 쌓으면 곧 과장 다는 것도 가능하다고 의욕을 불태우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귀엽고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남자친구는 저와는 그렇게 닮은 듯 참 많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둘은 근처 살기는 했지만 평소에 생각만큼 자주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업무 특성상 자주 돌아오는 마감 때문에 늘 시간에 쫓기는 편이었고 또 남자친구는 영업팀의 특성상 접대와 출장, 미팅이 많아서 정시에 퇴근하는 날이 적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히려 그 덕분인지 자주 보는 커플들보다 가끔 만날 때마다 더 애틋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는 서로 싸울 일도 거의 없었죠. 못 만나는 동안 계획만 세우며 기다린 데이트를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랐거든요. 혼자 있는 게 외롭긴 했어도 조금은 편하다고 느꼈던 나날들도 이제는 남자친구가 없는 삶이 어색할 정도로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같이 살고 싶다고요. 처음에는 동거를 하자는 얘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장난처럼 거절하라는 제게 그 사람은 전혀 없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결혼하자는 뜻이라고요. 네, 말 그대로 프로포즈였죠. 너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나온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황해서 바로 대답을 못하는 저를 보며 실망한 기색이 스치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자 거절하면 두고두고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할 결혼이라면 한참 서로가 좋은 지금 시기에 하는 것도 좋겠다 싶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단순히 연인에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양가에 우선 결혼 계획을 알리고 서로 가볍게 첫인사를 드렸고요. 첫 관문을 통과하자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꿈꿔왔던 결혼이지만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니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인지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웨딩 플래너를 끼고 준비를 하는데도 더 그랬죠. 지금 골라야 하는 걸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는데 다음 걸 결정해야 하는 게 결혼이더라고요. 원래 결혼 준비가 이렇게 정신없이 진행되는 거야? 다들 그럴걸. 왜? 뭐가 문젠데? 얼마 전에 결혼식을 경험한 당사자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원래 결혼 준비라는 게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생각보다 너무 선택해야 할 일도 많고 이래저래 계약하면서 너무 큰 돈을 갑자기 넣는 결정을 잘 알아볼 시간도 없이 계속해야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원래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민이 늘어나고 그러다 나중에는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어지는 거거든. 그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웨딩업체에 끌려가면서 하는 게 결혼인 거야. 거금도 넣어가면서 아무리 화나도 위약금 생각에 다시 한번 파혼을 재고해보게 만드는 장치도 있는 거고. 그런가? 신부가 결혼 전에 불안해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그래도 걱정의 강도가 지나친 건 보통 뭔가 걸리는 게 있어서지. 너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친구의 말을 듣고서야 저는 제 마음속의 뜻모를 불안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결혼을 앞둔 신부면 누구나 겪는 우울증이라는 메리지 블루인 건지 그게 아니면 이 결혼에 걸리는 게 있어서인지 말입니다. 사실 친구의 말에 바로 반박하지 못했다는 점에선부터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기는 했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와 연애만 할 때는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불화도 없었는데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찜찜한 부분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최근에 남자친구는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제게 프로포즈를 하기 얼마 전의 일이었죠. 사실 저는 그 사람에게서 퇴사했다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회사를 관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회사를 관두는데 저한테 허락까지 받기를 원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만두기 전에 제게 언급이나 의논은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그것도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게 맞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회사는 그만둔 뒤였는걸요. 거기다 어릴 때부터 본인이 너무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었다고 하면서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그저 한숨을 내쉬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게는 남편감으로는 적은 월급이라도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하고 싶었다고 하는 꿈을 응원해주는 쪽을 선택했죠. 안정적인 수입도 물론 중요했지만 한 번뿐인 인생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게는 더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대신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꼭 결정하기 전에 제게 먼저 의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연인이 아니라 부부가 될 사이였으니까요. 그리고 찜찜한 부분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양가의 첫 인사를 드리고 나서 한동안은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전쯤에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때는 마침 제가 마감이 코앞에 닥친 프로젝트를 끝내느라 사흘 밤낮을 새우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통해서 죄송하지만 당장은 뵙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전달드렸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받았더니 예비 시어머니셨습니다.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꼭 좀 만났으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전화까지 거셔서 거듭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거절하기도 힘들었고 저 역시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결국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작업을 완료한 뒤에 부랴부랴 예비 시어머니가 만나자고 하셨던 호텔의 로비 라운지 카페로 향했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렸더니 곧 전에 뵈었던 그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바쁜데 나오라고 해서 미안해요. 내가 몇 가지 물어볼 것도 있고 꼭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궁금하신 거 편하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제 겨우 한 번 뵌 분을, 그것도 미래의 시어머니 되실 분을 남자친구도 없는 자리에서 단둘이 만난다는 게 절대 편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래도 단둘이서만 만나서 꼭 하실 말씀이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조금 긴장된 마음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조금 의아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성훈이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수진 씨가 마음에 들어요. 예의도 바르고 귀한 집에서 곱게 자란 딸 같아서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싶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나오라고 했어요. 어차피 해야 될 이야기라면 시간 끌 것 없이 미리 해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말씀하세요, 어머님. 얼마 전에 성은이가 본가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신혼집을 해달라고. 부모님께 신혼집을 해달라고 했다니.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의논한 이야기도 아니었고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죠. 옛날에야 남자가 집을 해왔지만 요즘은 집값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남자고 여자고 따질 것 없이 각자 모은 돈 내서 반반 결혼도 많이 한다던데.
저는 성우 씨가 그런 말씀을 드린 줄 몰랐습니다. 신혼집은 본인이 모은 돈으로 알아서 구할 수 있다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반반 결혼도 많이 한다지만 우리는 도와달라는 얘기를 들었으니 우리가 집을 해줄 거예요. 하지만 그 대신 그만큼 수진 씨도 보태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있지 않겠어요? 아,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일하면서 저축한 돈이 있어서 전부 합칠 생각이었습니다. 뭐 다른 데 보탤 필요는 없고 우리 성은이 사업하는 데 보태면 좋겠어요. 혹시 수진 씨 친정에서는 결혼하는 데 얼마나 도와줄 수 있다고 하시던가요? 저는 이 대화의 전개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돈 얘기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주제였고, 거기다 저는 상황을 모르고 이 자리에 나온 데다가 정작 당사자인 남자친구는 쏙 빠져 있으니 뭐라고 변명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라면 제가 직접 예비 시어머니와 나눌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를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둘이서 논의를 끝낸 뒤에 결론을 전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직 저희 부모님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를 않아서요. 자세한 내용은 여쭤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외동딸이라고 들었는데 당연히 딸 자식 시집 가는데 아예 빈손으로 보낼 생각은 아니실 테고 빠른 시일 내에 부모님께 여쭤보는 게 좋겠네요. 그래야 우리도 신혼집 예산을 세울 테니까. 뉘앙스가 약간 너희 친정에서 얼마를 해오는지를 보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얼마짜리 신혼집을 해줄지 결정하겠다. 이 말씀 같았는데 제가 예비 시어머니의 뜻을 오해한 건지 좀 긴가민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남자친구가 꼭 신혼집을 해오기를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은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가 부모님 도움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 둘이 모은 돈을 합치고 부족한 금액은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꼭 신축 아파트니 넓은 브랜드 아파트니 하는 곳에 갈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자친구가 먼저 집을 해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가 보다 했을 뿐이었고요. 애초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제가 먼저 말릴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프리랜서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면 회사 다니는 것보다 수입이 좀 불안정한 거 아니에요? 내 편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감이 끊기는 게 문제인데 저는 다행히 꽤 자리를 잡은 상태라서요. 고정으로 거래하는 업체도 있고 해서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요즘 외벌이로는 먹고 살기 좀 힘들어요? 그 부분은 나보다 수진 씨가 더 잘 알 거고. 하긴 어차피 여자들은 아기 낳고 나면 회사부터 관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 혼자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도 안 하고 어쩌면 그렇게들 이기적인지. 제가 일을 관두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 둘 다 아직 출산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다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프리랜서로 가장 적게 돈을 번 달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남자친구가 전 직장을 다닐 때의 월급보다 많았거든요. 거기다 지금은 남자친구가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시작했으니 고정 수입이 불안정해진 건 따져보자면 저보다 남자친구 쪽이 더 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회사를 관뒀다는 말을 듣고 딱히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당사자 앞에서는 내색 한번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직접 불러서까지 월급 얘기를 하신다는 게 좀 기분이 그렇긴 하더라고요. 걱정하시는 일 없을 겁니다. 저랑 성훈 씨랑 항상 잘 의논해서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팀으로 함께 해결할 거고요. 저도 일 욕심이 있어서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할 생각이고 아직 출산 계획은 모르겠지만 아마 아기를 낳게 되더라도 일은 계속 하려고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래요. 둘이서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내가 불편한 얘기 많이 해서 미안해요. 걱정이 많이 되어서 그래요. 우리 성훈이가 나이만 먹었지 아직 사회생활하는 남자애들처럼 영악하지를 못해서 항상 손해보고 양보만 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는 다시는 없을 테니까 혹시라도 서운한 게 있었으면 마음에 담아두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솔직히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했어요. 그래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러셨겠거니 싶어서 저는 내색하지 않고 예비 시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불편한 시간이 지나갔죠. 나중에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제게 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집은 자기 적금한 게 따로 있어서 해결이 가능한데 어머님은 모르는 일이라고 집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약간 도와달라고 한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딱 잘라서 뭐가 됐든 신혼집 문제는 예비시댁에 부담되는 일이라면 없던 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서 도움 없이 대출을 받아서 빌라에서 시작해도 되니까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된다고도 말했고요. 남자친구는 그럴 일은 없지만 아무튼 알겠다며 제게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넘어가는가 싶었죠. 그 와중에도 시간이 착실히 흘러갔고 저희는 웨딩홀 예약에 신혼여행지 선정을 끝내고 스드메 결정이니 드레스 투어니 등등을 모두 마친 후 스튜디오 사진 촬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촬영에서 낄 예물반지도 맞추러 다녀왔고요.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단계까지 샘플 비교와 선택 및 옵션 추가, 결정 및 계약금 입금까지의 과정을 정말 수백 번은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남은 결혼 준비 단계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제는 힘들고 지쳐서 대충 빨리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만 나면 만나서 같이 혼수로 쓸 가전이며 가구들을 보러 다녔고요. 그날도 평소에 눈독 들여 놓았던 가구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가 열렸다는 소식에 직접 보러 백화점에 가기로 했었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얼굴이 유난히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자기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아무 일도 없다고 하면서 말을 얼버무리는데 사실 눈치가 있잖아요. 솔직히 제게 말하지 않은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 백화점에 갔다가 저녁을 먹고 그 뒤에 카페에 들러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요즘 매출이 기대치만큼 안 나와서 아무래도 인테리어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남자친구가 새로 시작한 사업은 무인 밀키트 가게와 수제버거 가게였습니다. 가뜩이나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벌이는 게 저는 좀 걱정스럽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무인 밀키트 가게는 그야말로 무인으로 가동되는 시스템이라 딱히 신경 쓸 만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수제버거 가게에만 신경 쓰면 된다고요. 인테리어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인테리어를 바꾼다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그때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어서 인테리어를 대충 하고 들어갔잖아.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인테리어는 따로 있었고. 그거야 그랬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인테리어가 매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차라리 다른 걸 바꿔보는 게 어때? 레시피라든지. 레시피도 바꾸고 있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하필 경쟁업체가 길 건너에 입점해가지고. 사실 남자친구의 말처럼 운이 없기도 했습니다. 수제버거 가게를 열자마자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길 건너편에 외국의 대형 수제버거 체인점이 들어섰거든요. 아무리 상권 분석을 잘한다고 해도 계약 후에 경쟁업체가 들어오는 건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자기 모아둔 돈 좀 있어? 뭐? 나 모아둔 돈은 그때 얘기한 게 전부지. 우리 결혼 준비 계획 세우면서 서로 잔고 다 확인했었잖아. 아이, 그랬지. 아니면 혹시 너무 죄송하지만 자기 아버님한테 조금 투자해 달라고 하면 안 될까? 우리 아빠한테? 어, 인테리어만 싹 고치면 진짜 괜찮을 것 같거든. 나 수익 나자마자 진짜 바로 갚아드릴 거고. 근데 아무래도 어렵겠지? 나도 그냥 답답해서 해본 소리야. 진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투자 얘기가 나온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작은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걸 남자친구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투자할 만한 여력이 되신다는 것도요. 거기다 사실 며칠 전에 결혼 자금에 보태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돈이 있기는 했습니다. 아직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요. 그 돈을 혼수며 결혼 준비 자금으로 쓰고 남은 돈은 비상금으로 저축해둘 생각이었는데 막상 남자친구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모른 척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결혼하고 나면 결국 남자친구의 일이 제 일이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투자까지 해달라고 하기에는 죄송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 돈으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아버지께 받은 것은 없으니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에게 약속하지는 않았지만요. 어쨌든 결혼 준비만으로도 벅찬데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반복해서 생기니 저는 친구의 말을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건가 싶었죠. 그래도 이게 파혼을 결정할 만한 일인가까지에는 저도 선뜻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또 막상 크게 문제가 된 일은 아직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아직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고요. 단지 그 사람의 상황이 조금 힘들어졌을 뿐인데 제가 돌아선다는 게 도의적으로 잘못된 일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런 저의 마음이 곧 산산조각 나기까지는 그 후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나 시간이 지난 아직도 저는 그날의 장면이 마치 눈앞에 영상이라도 튼 것처럼 생생합니다. 그만큼 그날의 사건은 충격적이었죠. 문제의 그날은 평소와 딱히 다르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청첩장까지 모두 찍었고 저는 대학 동기를 만나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동기를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와 저는 근처 카페에서 먼저 만나기로 했었죠. 이 친구가 제 부케를 받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함께 셋이서 만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자친구가 카페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전화를 몇 번이나 건 끝에 간신히 통화가 되었죠. 그런데 다짜고짜 남자친구 입에서 나온 말은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야,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뭐?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너 나한테 거짓말한 게 있더라?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진짜 기도 안 차네. 됐고, 할 말 있으면 네가 우리 집으로 오든지. 그러고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갑자기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싶어서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통화한 목소리가 제가 알던 사람의 목소리가 맞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결국 저는 그 길로 동기에게 연락해 진짜 미안한데 오늘은 약속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사정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남자친구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 차가운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같이 계시더라고요. 아까 나한테 한 얘기 갑자기 무슨 말인지 설명해. 설명은 내가 아니라 네가 해야지. 너네 아버지 회사 사장 아니라며? 뭐라고? 예, 우리도 다 알아볼 만큼 알아본 거니까 연기 그만해라.
너네 아빠 회사 사장도 아니고 그냥 그 회사 직원이던데. 간도 그게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니? 누굴 속이려고? 예비 시어머니가 제 발 앞에 던진 서류 봉투 사이로 뭔가가 빼곡히 적힌 종이들이 튀어나와 바닥에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주워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요즘 하도 꽃뱀이니 뭐냐는 애들도 많고 거기다가 온통 사기꾼 집안에 전과 있는 사람도 수두룩하다길래 내가 반신반의하면서 혹시나 싶어서 흥신소에 좀 알아봐 달라고 의뢰했다. 지금 저희 집 뒷조사를 하셨다고요? 그래. 왜? 기분 나쁘니? 네가 숨길 게 없으면 기분 나쁠 일이 왜 있겠니? 안 그래? 그래도 나는 알아봐 달라고 시키면서도 설마 했다. 대체 뭐가 그렇게 궁금하셨는데요? 네가 언제 일감 잘릴지도 모르는 프리랜서라고 해도 그나마 결혼하고도 일은 계속한다고 하고 거기다 친정아버지가 회사 사장이라고 하니 친정에서 가져오는 돈이 꽤 되겠다 싶어서 참았다. 그런데 뭐 사장은커녕 임원도 아니고 차장인지 뭔지 그냥 말단 직원이라며? 그제서야 저는 서류 속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는 사람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정훈, 63세.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웃는 걸 보고 예비 시어머니는 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아니, 얘 지금 웃는 것 좀 봐. 성훈이 너도 봤지? 기가 막혀서 정말. 지금 웃음이 나오니? 아니다. 됐으니까 당장 파혼해라. 나 진짜 실망스럽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해? 난 그래도 너 착하고 솔직한 거 하나 보고 지금까지 만나왔는데 이렇게 내 뒤통수를 때려? 그래. 내가 이런 짓까지 참아줄 정도로 더 착했어야 했는데 내 사랑이 그 정도는 아닌가 보다. 미안하게 됐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저는 그 자리에서 그 한마디를 남긴 채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제 등 뒤에 대고 욕을 퍼부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1분 1초라도 더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만남이 오늘로 끝일 리도 없었고요. 제가 집에 돌아온 후에도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제 연락처로 장문의 문자를 통해 욕설을 남기더라고요. 저는 그날 두통이 심해서 약을 먹고 누웠습니다. 진실이 뭐가 됐든지 오늘 일어난 일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고단하고 피곤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희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모님, 특히 저희 아버지는 정말 기도 안 차시는지 뭐 그런 집구석이 다 있냐며 엄청 화를 내셨죠. 저는 그저 부모님께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결혼까지 결심하며 만나왔던 사람이 사실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고 거기다 이렇게 추악한 바닥까지 보이며 헤어지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 제 심정을 아시는지 부모님은 한편으로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결혼보다는 파혼이 100배 낫다며 이제라도 실체를 알게 된 게 어디냐고 말입니다. 저도 그게 정말 100번이라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그게 실제로 저의 일로 닥쳤을 때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저의 예상대로 제 집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 얼굴들을 다시 볼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는 점이 조금 뜻밖이기는 했죠. 예전과는 사뭇 다른 태도로 할 말 없다는 저를 붙들고 애걸복걸하며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저 시간 없는데 용건만 간단히 하고 가시죠? 미안해, 수진아. 진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 그런 줄 알면 내 눈앞에서 좀 꺼져줄래? 미안해요, 수진 씨. 우리가 오해를 했어요. 흥신소 직원이 어제 나한테 다시 찾아왔는데 대체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실수를 했는지 참.
왜요? 저희 아버지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던가요? 제가 대역 죄인이라도 된 마냥 당장이라도 잡아쳐 죽일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몰아붙이던 그분은 어딜 가고 제 앞에는 눈물이라도 떨굴 것처럼 애처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왜냐면 흥신소 직원이 조사했다는 그 서류 속의 말단 직원은 저희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 성함이 이장훈이시라면서 하필이면 연배도 비슷해가지고 아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진짜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우리가 사과할게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결혼하려고 했던 사이인데 겨우 이런 오해로 헤어지자고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저희 아버지 성함은 이장훈이었고 흥신소에서 잘못 조사한 직원은 이정훈이었습니다. 하필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여서 오해하기 딱 좋기는 했어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와 겨우 딱 한 살 차이가 난다고 들었거든요. 겨우 그런 오해로 파혼하라고 난리치신 게 며칠 전이었는데 그새 잊으셨어요? 수진아, 자기야, 진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나 아직 자기 사랑해. 그때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제발, 너 진짜 착한 애잖아. 아니야. 여태껏 나도 내가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내가 등신이었더라고. 너 같은 걸 못 알아보고 결혼까지 하려고 생각했던 등신.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아줌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많은 카페에서 두 사람이 무릎까지 꿇겠다며 난리를 쳐대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던 건 웃지도 못할 에피소드였습니다. 10년을 연애하고도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그날 제게 보였던 그 인간의 말투와 눈빛, 행동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직전까지 몇 년간을 제게 보여줬던 다정한 모습들도 함께요. 분명 둘 중 하나는 거짓이었겠죠. 그걸 구분하지 못했다니 그 인간의 연기력이 그렇게까지 뛰어났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걸까요? 아무튼 뭐가 됐든 그 이후로 들린 그 인간에 대한 소문은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저와 결혼해서 저희 아버지에게 어떻게든 뜯어내려던 사업 자금을 못 받게 되었잖아요. 이후 어떻게 돈을 빌렸는지 대출을 했는지 기어이 인테리어를 진행했는데 그러고도 매출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점입 가경으로 위생단속에 걸려서 동네에 안 좋은 소문이 퍼졌고요. 그 후로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결국 수제버거집과 무인 밀키트 가게는 영업을 시작한 지 채 6개월을 채 못 채우고 문을 닫았다더라고요.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인간은 사업을 할 준비도 자세도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대로 결혼을 해서 저희 아버지 돈까지 털어넣었다면 저 역시도 그 망해가는 배에 같이 올라타서 침몰하고 있었겠죠. 저는 그 침몰하는 배에서 하차해 다시 인생의 목적지를 찾아보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인생은 운이라는 바람을 만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때때로 역풍을 맞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원하는 바람이 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가 찾던 인생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테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